그래서 첫 번째 파트. 이 첫 번째 파트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하려고 중3 마지막 단원과 연계를 줬어요. 중3 마지막에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별과 우주. 별과 우주 했어요. 별과 우주에서 뭐 했냐면 풍선 부는 실험했어. 이거 왜 했어? 빅뱅. 빅뱅? 우주 팽창. 우주 팽창을 얘기하고 싶어서 누가? 허블. 허블. 오, 공부 잘했어. 자, 허블의 우주 관측을 하는데요.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모든 별들, 모든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걸 관측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풍선 위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실험을 하죠. 풍선을 후 불었더니 내가 풍선을 가지고 있을 때 스티커가 붙어있던 위치가 풍선이 커졌더니 서로 더 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 가운데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봤더니 얘도 동시에 멀어지더래. 그러니까 무언가 팽창의 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A든 B든 C든 누굴 대상으로 하든 C를 기준으로 봐도 A, B 멀어졌죠. B 기준으로 봐도 A랑 C 멀어졌죠. A 기준으로 봐도 B, C 멀어졌어요. 누가 봐도 모든 대상이 다 멀어지고 있다는 팽창의 개념을 발견해낸 거야. 이게 작게는 풍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이 풍선이 의미하는 바가 우주, 그리고 이 스티커가 의미하는 바가 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주 공간이 팽창된 배경에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과학자들이 대립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허블의 우주 관측을 배웠으니까 팽창한다는 게 이미 익숙하기는 해도 처음부터 우주가 팽창한다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과학의 기본 원리는 관찰을 이용한 학문이거든요. 관찰을 했고 경험했으니까 이론으로 증명하겠다의 원리예요. 그럼 얘네가 관측하기 전에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의 이론으로 우주는 멈춰있다.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딱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키가 이 정도였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관점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이즈 처음 생겨날 때 그 사이즈로 우주는 띡 생겨났다. 아니다. 우주는 작은 크기로 생겨나서 점차 넓어지고 있다. 두 이론이 대립을 해요. 그게 바로 정적인 우주와 동적인 우주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과학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과학적 용어에 한문이 많이 나와요. 한문을 해석하면 그 이론의 의미가 다 보이거든요. 정적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 동적 뭐야? 움직인다. 같은 우주를 바라보지만 얘는 처음부터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우주, 동적인 우주는 작았던 우주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우주. 두 이론이 싸우는데 얘가 바로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아시죠? 걔가 주장을 해서 얘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 그랬는데 누가? 허블이 갑자기 우주선을 날리면서 관측을 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은하가 멀어졌대. 그럼 멀어질 수 있으려면 여기에 있던 대상이 여기로 이동하려면 거기에 공간이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또 여기로 이동해 가려면 거기에 공간이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 우주 팽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전에는 사이즈가 이만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얘가 더 움직일 수 있으려면 방을 크게 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의 관측이 등장하고 나서 또 두 가지 이론이 싸울 거예요. 자, 제가 이론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신 대비를 하셔야겠죠. 내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표가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누가 주장했고 무슨 차이가 있었나? 1, 2, 3, 4, 5 중에 틀린 걸 고르시오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유형으로 나온 게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자, 우주를 관측했으니까 팽창한다는 이론이 일단 이겼어. 얘가 이긴 거야. 공적인 우주가 이겼어. 근데 팽창을 하는 원리가 이제 중요해. 팽창을 할 건데, 자, A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팽창을 하려면 여기 공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 공간만 썼어. 여기서 애가 태어났으니까 여기로 방을 하나 더 늘려줘야지. 애기 하나 더 태어나면 방 하나 더 늘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집을 키운 거야. 이런 팽창 원리가 있고요. B라는 사람은요, 아니 원래 이 안에 모두가 모여 있었는데 너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견디기 힘들어져서 얘네가 싸움이 난 거야.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붙어있고 싶어? 안 붙어있고 싶어? 안 붙어있고 싶죠. 다 독립을 하겠다고 외치면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영역이 확장되어 갔다는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두 번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이 빅뱅이 바로 아까 말했던 싸움을 얘기해요. 안에 모든 입자들이 이미 최초의 우주는 한 점 안에 모든 입자가 생성되어 있었어. 질량이 정해져 있었어. 이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이미 그 안에 있었는데 너무 협소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에너지가 부대껴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럼 그 폭발에 의한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결국 우주를 팽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빅뱅 이후로 여전히 현재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우주론이 지금은 대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둘은 싸울 수 있어. 언제나 이론은 몇 개가 싸울 수 있어. 하지만 받아들여지려면 이렇게 증거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얘가 싸워서 이겼으면 얘도 증거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증거를 오늘 수업 1교시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정상우주론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비교 대상으로 나오는 얘기 때문에 둘 다 분석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정상우주론은 처음에 질량은 하나였어. 질량이 새로 생겨나니까 부피도 증가했다. 질량이 또 생겨났으니까 부피도 그만큼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첫 번째 차이가 등장하죠. 얘는 애초에 태초부터 질량이 정해져 있었어. 이 안에 입자들은 이미 다 생겨 있었어. 근데 얘는 뭐야? 없던 애가 생겨야 부피도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둘을 비교해 보면요. 질량. 얘는 점차 증가해요. 빅뱅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질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부피 볼게요. 팽창론이니까 둘 다 어떨까요? 정상 우주론도 빅뱅 우주론도 둘 다 어쨌든 우주 팽창 다음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럼 팽창이니까 부피도 둘 다 커지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 부피와 질량이라는 단위가 등장했어. 그럼 함께 등장하는 단위가 있어. 밀도라는 개념이 있죠. 자, 밀도를 비교해 볼게요. 큰 차이점으로 질량이 지금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 그대로예요. 그럼 밀도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에서 개념은 질량이 생겨난 만큼 그 질량에 해당하는 부피를 할당해 주겠다는 거야. 걔가 살아갈 수 있게. 그럼 여기 밀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한 사람에게 꼭 하나의 공간을 공평하게 계속 나눠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밀도가 일정해요. 근데 얘는요. 질량은 그대로 있는데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어. 밀도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밀도가 감소하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개념을 확인할 때 보면요. 제일 화두가 되는 개념이 질량이 곧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론화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고 쓰다 보니까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으려면 입자 스스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라고 볼 건데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봐. 자, 얘 하나 있는 공간에 할당된 에너지랑 이 공간에 할당된 에너지 어디가 에너지가 높겠어? 빅뱅 쪽이 높겠지. 빅뱅은 이 모든 사람이 원래 한 곳에 모여있다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한 공간 안에 그 많은 에너지가 집약돼 있어.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린 그 에너지를 뭘로써 측정할 수 있냐면 열로써 측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고온, 고밀도의 한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온도도 높고 밀도도 높으니까 집약돼서 터졌다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 온도. 정상우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 질량이
에너지인데 우리 이 에너지를 온도로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어요. 정상우주로는 어떨 것 같아? 증가. 온도가 계속 증가할 것 같아? 단위 면적당 온도예요. 정상우주론의 개념은 한 공간에 한 사람 배정이야. 그러면 아무리 공간을 늘려도 계속 그 공간은 한 사람의 에너지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야. 따라서 얘는 온도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빅뱅은 한 곳에 모여있다가 폭발로 퍼져나가는 중이죠. 그럼 한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 점점점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온도가 감소하겠죠? 요 두 개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름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왜 그런지 본인이 스스로 꼭 생각을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기가 4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꾸역꾸역 집어넣기 식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 난 보기 5개를 만들어야 돼. 오지선타를 만들고 싶어. 근데 딱 비교 분석할 때 4개가 끝나.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5번째. 이름. 역사도 아닌데 이제 이름을 물어보죠. 자, 정상우주론요.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빅뱅은 가수다. 너네 빅뱅 가수 들어봤어? 빅뱅 가수 들어봤어? 아, 아직 세대 차이 안 나네. 다행이네. 빅뱅 가수. 여기는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빅뱅은 가수다. 기억해주세요. 가모프는 빅뱅 거. 알았죠? 정상은 호일. 그래서 요게 자리가 바뀌어있던가 얘가 자리가 바뀌었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조건 1, 2번 중에 하나는 이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12쪽. 자,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의 우주 관측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허블 동그라미 치고 우주 팽창의 허블은 되어있죠? 허블의 동그라미 치고 맨 처음 시작. 네? 주어에 동그라미 치고 허블 아니야? 아, 맞아요. 허블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 밑줄. 은하가 다 멀어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멀리 떨어지는 은하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걸 중3 때 배웠죠?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 밑줄. 이걸 바탕으로 이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싸울 거예요. 빅뱅 우주론 대폭발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보면 138억 년 전 밑줄. 고온의 고밀도 동그라미. 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왜 고온의 고밀도였다고? 우주의 시작부터 질량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부피는 이제 이 핵폭발 이후로 팽창할 거니까 고온의 고밀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정상 우주론.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는 우주론 밑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비교하는 거 나와 있어요. 비교하는 그림을 보시면요. 첫 번째 빅뱅 거는 그림의 구성 요소가 똑같죠. 공간만 커졌죠. 근데 두 번째 그림은 구성 요소들도 새로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없던 게 생겨나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정상 우주론 그림인 거예요. 그림을 비교할 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확립 여러 가지 증거들이 관측될 건데 이제 이 증거들에 대해서 뒤에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증거들 찾고 여기 와서 다시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볼게요. 자, 그러면 빅뱅의 우주론이 받아들여졌으니 빅뱅의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또 우주는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자, 빅뱅의 우주론에 의하면 처음에 고온의 고밀도의 한 점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무려
날짜도 물어봐요. 자, 138억 년 전부터 우주는 팽창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138억 년 전에 폭발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폭발이 일어나면 얘네가 그 폭발력에 의해서 점점 팽창을 할 거잖아. 그 과정에서 온도 떨어진댔잖아. 자, 온도가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상태 변화 배우실 때 액체랑 기체랑 고체 사이에서 변환을 하려면 고체에서 액체 쪽으로 가려면 온도를 올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탄산물자 똑같은 물체예요. 물체인데 고체를 액체로 바꾸고 싶어.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얼음을 녹이고 싶어. 온도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 돼. 왜? 왜 온도를 높여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고체는요, 입자가 서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둔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액체는 입자가 비교적 더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개념,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려면 운동한다라고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 우리가 얻으려면 열로서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열을 가해야 입자는 활발해질 수 있고 열을 뺐으면 둔해진다는 사실을 이때 이미 배운 거야. 근데 여기 안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에너지를 엄청 세게 가지고 있었어. 고온이었잖아. 근데 얘가 확장될수록 나는 그대로인데 내 에너지를 계속 뺏겨. 주변이 차갑게 식어. 그럼 내가 더 이상 움직이고 싶어? 안 그렇잖아. 니네 여름보다 겨울에 이불 밖에 나가기 싫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도 퍼져 나가긴 퍼져 나가는데 나가는 사이에 점점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주변의 다른 입자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자가 질량은 그대로지만 하나의 몽둥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더 큰 입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 순서를 그래서 볼 건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입자들은 기본적인 아주 작은 단위 입자라고 해서 쿼크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중등과학에서 배운 가장 작은 단위 입자는 뭐예요? 전자. 단위 입자. 쪼개어지지 않는 단위 입자. 원자까지 있다고 배우죠. 근데 이 원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가 있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원자를 분석해 보시면요. 가운데 원자 핵을 담당하는 애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묶여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 전자가 묶이려면 얘도 에너지가 있으면 나왔다가 에너지가 없으면 묶였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온도가 처음 식을 시점에는 온도가 아직 그렇게 많이 식지 않았으니까 고온이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더 식으면 전자가 묶여야 되니까 원자 핵이 생겨야 묶이겠죠. 원자 핵을 만들러 가볼게요. 자, 이 쿼크는 6가지 종류가 있다고 책에 나올 거예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2가지 쿼크가 중요해요. 6가지 종류 중에 업쿼크와 다운쿼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각각 쿼크마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는 것처럼.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쿼크의 전하량에 따라서 배합의 결과물이 조금 달라진대요. 업쿼크는요 플러스 3분의 2의 수치를 갖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수치를 갖고 있어요. 자, 얘네를 가지고 내가 조합을 할 건데 내가 업 2개에 다운 하나로 배치를 할 거야. 이게 뭐 4개? 업이 2개고 다운 하나야. 덧셈 해봐. 얼마야? 플러스 1. 이거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이름을 얘기해요. 양성자. 양성자. 양성자를 만들 거예요. 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 2개를 넣을 볼게요. 전하는 몇이에요? 업 하나에 다운 2개. 얼마야? 0. 0이죠? 전하량을 띠고 있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중성자. 그치, 중성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쿼크들이 에너지를 잃어서 3개가 결합한 다른 입자를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자는요 여전히 에너지가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는
없는 상태래요. 전자는 계속 유지되어서 온 거예요. 혹시라도 양성자, 중성자 만들 때 전자 사라졌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이때 생성돼서 이때까지 스스로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이 다음 시점으로 팽창이 진행되면 온도가 또 식죠. 이때부터 이제 전자도 점점 버티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까 누가 이미 얘기했어. 양성자이기는 하지만 얘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애죠. 보통 우리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는 애가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수소의 원자핵을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면서 전자 하나 붙으면 수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생성된 시점에 수소는 이미 원자핵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개념도 맞아요. 저 자체가 그냥 원자핵 될 거니까. 그럼 나중에 이 전자 하나만 붙이면 바로 원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를 생성하는 게 가장 쉬워. 따라서 우주에서 원소를 확인해보면 누가 제일 많이 존재하냐면 수소가 제일 많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진행을 해보면 양성자에 중성자가 결합하면서 접착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수소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듯이 헬륨은 플러스 2의 전하량, 리튬은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갖는다고 얘기하죠. 이 전하량이 늘어나려면 어쨌든 양성자가 2개, 양성자가 3개 붙어 있어야만 가능해. 근데 여러분들이 알기로 전기적으로 같은 전하를 띠면 붙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접착제로 중성자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를 붙이면 그게 바로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갖는 헬륨의 원자핵이 되는 거다. 여기에 3개가 결합하게 되면 걔는 리튬의 원자핵이 되는 거다. 이런 원리로 중성자가 이제 작용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량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각각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질량이 다르다고 배우세요. 그 질량이 다른 까닭도 여기 있죠. 배합하는 중성자도 질량을 갖고 있으니 양성자 질량에 중성자 질량까지 합해서 전체 질량이 정해질 거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자, 양성자와 중성자 결합해서 수소 원자핵은 아까 만들어놨고 이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러 가게 돼요. 자, 원자핵이 등장했다는 거 원자를 만들 수 있는 시초가 된 거예요. 이때는 좀 중요해서 이때의 시기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냐면 빅뱅, 이거는 전으로 돌아간 거고요. 여기는 후라는 단위를 써요. 빅뱅으로부터 몇 분이 지났을 때 원자핵이 만들어지려면 3글자니까 3분 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빅뱅이 진행되고 3분 후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진행되면요, 당연히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겠죠. 멈추지 않고. 자, 팽창을 하다 보면은 헬륨의 원자핵이 아까 만들었던 전자가 드디어 붙기 시작해요.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달라붙어서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원자 단계인데, 이 원자가 생성되는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요때는 2글자죠? 2글자에서 2개의 단위를 쓸 거예요. 38만 년이 지난 후에 원자가 만들어졌다. 요 뒤에 있는 숫자를 자질구레하게 바꾸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치졸하잖아. 우리가 역사 수업도 아니고. 근데 얘네 둘을 바꿔서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3글자가 3분 후였다 정도만 기억하면 얘는 2글자니까 2개의 숫자가 있는 수치가 원자표다. 요렇게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너무 세세하게 막 138억 년, 3분 후, 38만 년 이렇게 숫자에 집중해서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원자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붙어요. 자, 원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헬륨의 원자핵도 만들고 얘네들이 원자핵을 만들려면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야 만들 수 있댔잖아. 그치? 그리고 수소 원자핵도 아까 있었으니까 여기에도 전자 달라붙어서 수소 원자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어떠한 입자와 입자가 결합할 때
내가 얘한테 소속되니까 안정감을 느끼면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필요 없으니 버리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내 에너지를 버릴 때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방출한 빛이 여기서 원자핵을 만들든 뭐 양성자를 만들든 이 입자들이 점점점 큰 단계로 넘어올 때마다 빛은 계속 방출됐을 텐데 그 빛이 우주 안의 공간을 다 메꾸지 못하고 전자한테 튕겨서 산란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개빛 날에는 태양이 똑같이 존재하는데 밖이 잘 보여 안 보여? 그거랑 똑같은 이치야. 태양빛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중간에 입자들이 너무 먼지가 떠다니니까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따라서 이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의 우주는 빛이 계속 발생됐지만 불투명하다고 해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불러요. 근데 원자가 생성됐다는 건 전자들이 이제 다 묶였다는 소리죠. 미세먼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빛이 전자에 부딪히지 않고 우주로 뻗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빛들이 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빈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봐요. 드디어 빛이 전달될 수 있는 우주가 되었다. 이때의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복사 들어보셨죠? 태양 복사 에너지, 진 복사 에너지, 복사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다. 그게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서야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이 우주론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 다. 그러면 이 주장에 의하면 원자도 생겨났어야 되고, 그렇죠? 이 원자에 생겨나는 시점부터 빛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하기를 이때에 해당하는 온도, 복사면 열의 전달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복사로 나온 빛도 에너지, 온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를 예측해요. 대략 이때쯤이면 뭐 내가 지금 관측할 시점에는 식어서 지금은 3켈빈에 해당하는 온도로 관측이 될 거다. 저 당시에는 3000켈빈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놨는데 그걸 이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라디오 강선 이런 거를 다 흡수하는 관측 기구를 만들어. 관측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우주에서 오는 빛을 관측했는데 그때 말했던 온도의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이론이 맞겠다라는 증거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왔다?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되었다. 관측. 누가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름 중에 제일 긴 형제거든요. 외우지 않아도 이 이름 보면 그냥 떠오르실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펜지어스 윌슨. 여섯 글자 둘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12, 13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인 것들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12페이지.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빅뱅 초기에 쿼크부터 생성되었다. 여기 보면 기본 입자의 의미가 바뀌었죠. 쿼크와 전자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이줄. 이제 가장 작은 입자 물어보면 쿼크와 전자를 보셔야 되고요.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한다라는 표현은 그 13페이지에 있는 그림에다 적어볼게요. 그림 안에 말꼬리표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그림 있죠? 양성자에 제가 아까 어쿼크 몇 개 넣었어요? 어쿼크 몇 개 넣었어요? 2개!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흰색이 어쿼크겠죠? 흰색에다 위로 화살표, 초록색에다 아래로 화살표. 그럼 중성자는 아래로 화살표 2개, 위로 화살표 하나를 그려 넣으셔야 되겠죠. 나중에 그림만 봐도 기억날 수 있게. 옆에도 적혀 있으니까
세세하게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데 복습할 때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빅뱅과 입자의 생성 넘어온 김에 바로 볼게요.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첫 번째 줄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초의 기본 입자가 생성 밑줄.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초의 기본 입자가 생성. 온도가 낮아졌다. 온도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밑줄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별표거든요. 자, 우주 초기에 이 빅뱅의 우주론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원자는 헬륨까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기로 수헬, 리베, 봉탄질성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럼 나머지 원소는 대체 어디서 생성되냐는 거야. 그걸 생성된다는 원리를 밝히지 못하면 사실상 아인슈타인 주장이 맞아야지. 처음부터 다 있었다. 원소들의 종류가 이미 다 있었고 우리는 그걸 쓰고만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빅뱅의 우주론 과정에서 수소 원자가 생성됐고 그 이후의 원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뒤에 별과 우주라고 해서 별이 이제 생성되는 단계가 나오거든요.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원자도 생겨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이 이어져서 가요.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탬이 되고 있는 우주론이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빅뱅 우주론은 수소, 헬륨까지만 만들고 있다. 자, 빅뱅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 시작은 항상 고온 고밀도의 한 점입니다. 이때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밑줄. 온도가 너무 높아서 모두가 다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다니기 바빴어요. 입자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 다음 기본 입자를 생성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시작이 쿼크와 전자. 쿼크 전자 밑줄 긋고 1번. 그 아래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밑줄 긋을 건데 양성자의 밑줄 긋고 가로치고 이거 적어주세요. 아까 말했던 거. 수소의 원자핵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성자라고 쓰지만 때에 따라서 그냥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마지막 동그라미에도 적혀있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된다. 보통 우리가 적은 거 위주로 많이 보니까 중요한 거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놓는 게 복습할 때 편하실 거거든요. 헬륨의 원자핵 생성. 빅뱅 후 약 3분이라고 적혀있죠. 3분 동그라미. 헬륨의 원자핵 생성. 빅뱅 후 3분. 뒤에 온도가 10억 켈빈 이하 밑줄. 자, 그래서 운동이 느려지면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만나서 이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건데요.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거기에 밑줄 긋고 별표해주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녀석이 될 거예요. 이 주장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 그게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어요. 쿼크가 있었으니까 3개씩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 건데 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양성자, 중성자. 자, 제가 지금 입자 8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양성자도 중성자도 다 1대1로 만들어지고 있었대요. 그냥 인도가 식으면서 쿼크가 결합하는 거니까 각자 다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었어. 근데 만들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전하량이 달라요. 그쵸? 구성 요소가 달라요. 따라서 중성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양성자를 유지하는 편이 내가 존재하기에 더 편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중성인 입자보다는 전자가 많이 널려 있으니까 양성자인 입자들이 더 우세하게 살아남는 현상으로 간다고 기억을 하시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러면 얘네가 처음에는 1대1이었는데
상이 호환을 하면서 양성자가 갑자기 중성자로 이 업커크가 다운커크로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양성자 쪽으로만 치우치면서 온도가 식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럼 양성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높아지다가 무려 7대1의 비율로 양성자 쪽이 우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래. 자,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이야. 비율을 조금 높여볼게. 곱하기 2 하면?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응? 7대1을 곱하기 2해서 쓸 거야. 14대 2 라고 써도 7대1이죠. 그렇죠? 자, 14대 2라고 쓰는 이유는 6개, 7개 에다가 중성자 헷갈리는 게 중성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1대1로 존재했던 애들이 7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 순간이 오고 나서야 식어서 원자핵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자핵을 만들 때 잘 기억하세요. 아까 양성자는 그 자체 그대로 그냥 누구의 원자핵이 될 수 있겠어? 양성자는 그냥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될 거였어. 그럼 내가 이 7대1이 됐던 시점에 얘네들은 다 수소 원자핵이 되냐? 그렇지 않고 누구도 만들어야 돼? 헬륨도 만들어야 돼. 근데 헬륨 원자핵 만들 때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붙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의하면 얘는 헬륨 만들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은 애들은 중성자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수소 원자 몇 개 만들 수 있니? 지금 수소 원자 몇 개 만들 수 있어? 수소 원자는 12개를 만들 수 있어. 그렇지? 헬륨 원자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1개를 만들 수 있어. 사실상 개수로는 12대1이지만 얘는 입자 하나가 한 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량도 12야. 근데 옆에 있는 헬륨은 하나지만 질량이 몇이야? 4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 안에. 그래서 질량이 얘가 12의 역할을 할 때 얘는 4니까 질량이 몇 대면? 3대1로 구성될 거라는 게 얘의 주장이었어. 그러면 이 3대1이라는 거 누가 밝혀주냐? 여러분들은 우주에 대해서 배울 때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같이 배웠을 거예요.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배우셨죠? 이 스펙트럼이 별빛을 흡수하면 그 별빛이 무슨 원소를 갖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우주에서 나오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스펙트럼으로 관측해 보면 수소와 헬륨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너가 아까 수소, 헬륨 형성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에너지 한번 볼게 하고 흡수를 해봤는데 그 스펙트럼에 굵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펙트럼 배울 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색깔, 종류, 개수, 굵기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굵기가 바로 얼마만큼 그 원소가 많이 들어있는지를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펙트럼 분석했는데 여기에 띠가 있는 원소를 발견했어요. 그럼 얘는 이 스펙트럼의 원리가 빛의 입자가 빨간 원소 파란불은 원래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없다 혹은 여기만 방출됐다 라는 의미로 선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럼 그 위치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 영역이 있는 거야. 그 빛의 에너지만이 관측됐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지금 그 공기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그 빛 안에. 그럼 그 빛 안에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애가 한 명 있으면 얇은 선으로 나오고 2명 있으면 그만큼 더 두꺼운 선, 10개가 있으면 그만큼 더 두꺼운 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에너지와 비슷한 영역은 다 흡수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더 많이 존재할수록 같은 위치고 같은 색깔이고 같은 종류지만 더 굵기가 두껍게 나타난다. 그럼 아까 전에 3대1을 했으니까 수소와 헬륨의 위치에 해당하는 선을 관측할 수는 있으나 수소 쪽이 3배는 더 두껍게 관측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관측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벌써 증거 몇 개 나왔어요?
증거 몇 개 나왔어? 이때 2개 나왔어.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두 번째 질량비 3대